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29살 정미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시댁과의 갈등과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된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처음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지만 결국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맞서야 했던 이야기거든요. 전 어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고모 집에서 자랐어요. 고모가 정말 잘해주셨지만 어린 마음에 위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마련했어요. 다행히 장학금도 받고 과외도 하면서 무사히 명문대를 졸업할 수 있었죠. 졸업 후에는 대기업 마케팅팀에 취직했고 5년 정도 직장 다니면서 작은 원룸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어요. 월급도 괜찮은 편이었고 적금도 꾸준히 넣어뒀거든요. 남편인 박준혁 씨는 회사 후배를 통해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어요. 첫 만남부터 적극적으로 대해주더라고요. 미연 씨, 정말 좋은 인상이에요. 사실 소개팅 나오기 전에 엄청 긴장했거든요. 친구가 워낙 좋은 분이라고 해서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이렇게 멋진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아, 혹시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니죠?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걸요. 사실 저도 소개팅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친구가 워낙 좋은 분이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평범하다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명문대 나오시고 대기업 다니시는 것도 대단한 건데 게다가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셨잖아요. 저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것 같은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 그런데 혹시 제가 너무 진부한 칭찬을 하는 건 아닌가요? 소개팅에서 맨날 듣는 소리라서 지겨우실 수도. 처음엔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진짜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3개월 정도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준혁 씨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보다 3살 많은 외동아들이었어요. 미연 씨,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아, 제가 너무 사적인 질문을 한 건 아닌지 사실 친구한테 미리 들어서 알고 있긴 했는데 직접 확인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요. 혹시 불편하시면 안 대답하셔도 돼요. 네, 맞아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지금은 고모 밑에서 자랐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던데 괜찮으세요? 부담스럽다니요. 전혀요. 오히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계셔도 이렇게까지 못했을 텐데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셨잖아요. 정말 존경스럽고 제가 너무 진부한 소리 하는 건 아니죠. 사실 제가 워낙 의존적인 편이라서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어머니가 반찬 챙겨주시거든요. 아, 이런 얘기하면 마마보이 같나요? 정말 고마운 반응이었어요. 6개월쯤 만나니까 준혁 씨가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미연 씨, 우리 결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직 서로를 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천천히 해도 되지만 저는 미연 씨가 정말 좋아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양가 상견례를 할 때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고모와 고모부가 나와주셨어요. 고모, 정말 감사해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시고. 뭘 그런 말 하니? 내 부모님 대신이라도 내가 해야지. 상대방 집은 어떤 분들이니?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준혁 씨가 워낙 가정적이거든요. 상견례 당일, 처음으로 시댁 가족들을 만났어요. 시모 박순자 씨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혜진이까지. 안녕하세요, 정미연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는데 시모의 반응이 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그래,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참 고생이 많았겠구나. 요즘 세상이 어려운데 혼자서 다 감당하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란 걸 보니 다행이네. 다만 부모님이 없어서 제대로 된 예의를 못 배웠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우리가 천천히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 말거라.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없어서 집안 예절이나 시댁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제대로 못 배웠을 텐데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집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거든. 며느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시모는 마치 저를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시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도 한마디 했어요. 언니는 어떻게 우리 오빠를 만나게 됐어요?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건데 사실 오빠가 그렇게 적극적인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소개팅도 별로 안 나가고 연애도 소극적인 편인데 언니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확 다가갔을까?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으셨나 봐요? 회사 후배분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진짜 신기해요. 오빠가 언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저도 여자지만 정말 궁금하거든요. 오빠가 평소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데 언니는 좀 다른 느낌이라서요. 아, 이상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오빠가 보통 좀 더 애교 많고 순한 스타일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언니는 뭔가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잖아요. 뭔가 저를 평가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시아버지는 그나마 무난했지만 시모와 시누이의 태도는 조금 불편했죠.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준혁 씨와 얘기를 나눴어요. 어머님이 좀 엄격하시네. 우리 엄마가 원래 신중하셔. 나쁜 뜻은 아니야. 그리고 우리 누나도 처음엔 좀 어색하지만 시간 지나면 친해질 거야. 준혁 씨는 가족들을 감싸더라고요. 저도 첫 만남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몇 개월 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규모는 크지 않게 했어요. 제가 친척이 많지 않았거든요. 결혼 후 첫 시댁 방문이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결혼한 지 2주 정도 됐을 때 시모가 집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인사는 와야지. 뭘 준비해 올까? 준비는 됐고 와서 좀 도와줘야겠어. 시댁에 가니까 시모가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왔으면 뭐라도 해야지. 그냥 앉아있을 거야? 아,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런가? 집에 와서 손님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우리 때는 시댁 오면 신발부터 벗고 마당 쓸고 그랬는데 뭐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뭘 도와드릴까요? 말씀만 해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도와드린다는 게 뭐야? 손님도 아니고 시댁일은 며느리가 하는 거지. 설마 그것도 모르고 시집 온 거야? 아,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걸 못 배웠구나. 그럼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가르쳐 줄게. 청소부터 해볼까? 걸레질 할 줄은 알지. 요즘 애들은 집안일 안 해서 걸레 잡는 법도 모른다던데. 첫 마디부터 당황스러웠어요. 청소 좀 하고 빨래도 좀 개고 저녁 준비도 해야 하니까 하루 종일 집안일을 다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이는 방에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고 있었어요. 혜진아, 같이 도와줄래? 저는 왜요? 아직 미혼이잖아요. 언니가 며느리니까 언니가 하세요. 시모도 시누이 편을 들어주셨고요. 혜진이는 아직 애야. 며느리가 할 일이 있는 거지. 똑같은 딸인데 완전히 다르게 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첫 방문이라 참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준혁 씨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좀 전통적이셔. 하지만 며느리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모든 걸 혼자 다 하라고 하시네. 우리 집 분위기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줘. 준혁 씨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시댁에 갈 때마다 저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시누이는 여전히 방에서만 있고 시모는 계속 일을 시키시고 한 6개월 정도 이런 식으로 지내면서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 시모 생일 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시모 생일 일주일 전부터 준혁 씨가 말하더라고요. 미연아, 우리 엄마 생일 준비 좀 잘해야겠어. 당연하죠.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엄마가 핸드백을 좋아하셔. 백화점에서 괜찮은 걸로 하나. 얼마 정도로 할까요?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이면 제 한 달 용돈인데 첫 시모 생일이니까 정성을 보여드려야겠다 싶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시모 취향에 맞는 핸드백을 골라봤는데 20만 원으로는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첫 생신인데 너무 싼 걸 드리면 안 되겠지.
결국 35만 원짜리로 샀어요. 게다가 미역국도 직접 끓여서 가져가기로 했고요. 생일 당일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음식을 들고 시댁에 갔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 제법 괜찮네. 시모는 선물을 받아보시더니 그럭저럭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칭찬인지 아닌지 애매한 말씀이었지만 나쁘지 않게 받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시간 후에 시누이가 나타났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러더니 편의점에서 산 듯한 5천 원짜리 꽃다발을 내밀더라고요. 우리 혜진이 고마워. 그런데 시모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35만 원 선물 드렸을 때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직 학생인데 이런 것까지 사와서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우리 혜진이가 제일 착하네. 똑같은 딸인데 반응이 너무 다르니까 좀 서운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 시누이 생일 때 저도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엔 5천 원짜리 선물만 준비했죠. 혜진아, 생일 축하해. 언니, 이게 다예요? 시누이의 표정이 확 구겨졌어요. 언니는 직장 다니시잖아요. 이런 거만 사와요? 그 말을 들은 시모가 나서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시누이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 혜진이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어머님도 혜진이한테는 학생이니까 마음만 받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해야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본인이 했던 말을 바로 뒤집으시니까요. 결국 시누이 생일에 추가로 2만 원짜리 선물을 더 사다 드려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노골적인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해 설날이었어요. 시댁에서 2박 3일을 보내는 동안 저 혼자서 거의 모든 일을 해야 했거든요. 설날 일주일 전부터 시모가 연락하셨어요. 이번 설에는 친척들도 좀 와. 음식 준비 잘해야겠어. 네, 어머님. 뭘 준비하면 될까요? 나물도 여러 가지 무치고 전도 좀 부치고 떡국도 끓이고 엄청난 양의 일이었어요. 혜진이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혜진이는 아직 미혼이야. 제사 준비는 결혼한 사람이 하는 거지. 설날 3일 내내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친척들 오면 접대하고 설거지까지 다 제 몫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누이는 거실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여보, 좀 도와줘. 남자가 부엌 일을 뭘 해? 우리 집은 원래 여자가 다 하는 거야. 그럼 혜진이라도. 혜진이는 아직 어려. 너는 며느리잖아. 며느리라는 이유로 저 혼자서 모든 고생을 다 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어디서 쉬어? 시모가 화내시더라고요. 친척들한테 뭐라고 하겠어? 그런데 바로 그때 시누이가 설거지 좀 도우려고 하니까 혜진아, 됐어. 너는 그냥 놀아. 설거지는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야. 손이 거칠어질까봐 걱정돼. 저는 손 거칠어져도 상관없고 시누이는 손이 거칠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친척들 앞에서 싸울 수는 없어서 참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준혁 씨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이번 설에 너무 힘들었어. 고생했지. 수고 많았어.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 나만 혼자 다 하고 혜진이는 아무것도 안 해. 우리 집이 원래 그래. 전통적인 집안이라서. 그래도 너무한 것 같아. 조금만 참아.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준혁 씨는 전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정말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혼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댁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 1년 반쯤 됐을 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결혼 1년 반쯤 됐을 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준혁 씨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처음엔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너무 자주 울려서 뭔가 싶어서 봤죠. 선배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발신자는 김소영이었어요. 회사 후배라고 들었던 그 여자였죠. 덕분에 프레젠테이션 잘했어요. 선배님이랑 일하면 많이 배워요. 내일 점심도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뭔가 업무상 메시지 같기도 했는데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 같고 샤워를 마치고 나온 준혁 씨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김소영이라는 사람이 계속 메시지 보내는데 누구야? 아까부터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알림이 와서요. 이 시간에도 일 얘긴가요? 아, 그거? 회사 후배야. 신입사원인데 나한테 업무 질문하는 거지. 뭐 그리 대수로운 건 아니야. 그 친구가 워낙 성실해서 늦은 시간에도 내일 할 일 미리 정리해두고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좀 자주 연락하는 것 같은데 매일 이렇게 메시지 오는 거 맞아요? 신입이라 모르는 게 많아서 그래. 나도 처음엔 그랬잖아. 선배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별거 아니야 진짜. 너 혹시 질투하는 거야? 귀여워라. 그런데 너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은데 괜찮아? 준혁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조심스럽게 준혁 씨 행동을 관찰해 봤어요.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두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예전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여보, 요즘 야근이 많네.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언제쯤 끝나? 한두 달은 더 걸릴 것 같아. 매일 7시에 들어오던 사람이 갑자기 9시, 10시에 들어오니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은 준혁 씨 와이셔츠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쓰는 향수랑은 전혀 다른 냄새였어요. 여보, 이 냄새 뭐야? 냄새? 무슨 냄새? 향수 냄새. 아, 지하철에서 누가 많이 뿌렸나 봐.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준혁 씨 핸드폰을 봤을 때였어요. 어느 날 준혁 씨가 술 먹고 들어와서 소파에서 잠들었거든요. 핸드폰이 옆에 놓여 있길래 봤는데 김소영과 나눈 메시지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선배님, 보고 싶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같이 저녁 먹어요. 혹시 다른 데서도 만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준혁 씨한테 따졌어요. 여보, 김소영이랑 뭐 하는 사이야? 솔직히 말해봐. 나도 바보가 아니라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무슨 일 있어? 혹시 누가 이상한 말 했어? 아니면 네가 뭔가 오해할 만한 상황을 봤다거나? 핸드폰 봤어. 둘이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그리고 메시지 내용도 좀 이상하고 보고 싶다는 게 업무상 하는 말이야? 준혁 씨 얼굴이 조금 굳어졌어요. 그거 말이야? 그냥 업무상 만나는 거야. 진짜 별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고 그 친구가 워낙 어려서 선배한테 좀 친근하게 대하는 것뿐이라고.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우리 때와는 달라. 너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들었어? 사무실에서 소문 같은 거? 내가 오해하는 거야, 정말? 그래, 오해야. 완전 오해. 너 요즘 너무 예민해.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아니면 시댁에서 뭔가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 아니야? 미연아, 나 정말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우리 2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 내가 오해하는 거야? 그래, 오해야. 너 요즘 너무 예민해. 준혁 씨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하지만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로 했죠. 몰래 사립 탐정을 알아봤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어요. 어떤 상황이신지 설명해 주세요. 사립 탐정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한 2달 정도 조사하면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맡겼어요. 그런데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탐정이 한 달 후에 연락을 줬거든요. 의뢰인님, 조사 결과 남편분과 김소영 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역시 그랬군요. 사진 증거와 함께 자세한 보고서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증거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둘이 식당에서 다정하게 앉아있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까지.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댁에서 저에 대한 태도였어요. 남편 문제로 속상해하는 저에게 시모가 하신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다른 여자가 끼어든 거 아니야?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너무 의심하지 마. 우리 아들이 바람필 사람 같니? 오히려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이 집안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절대 제 편이 되어주지 않겠구나. 며느리는 아무리 잘해줘도 당연하고 아들은 뭘 해도 감싸주는 거였어요.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1년을 더 버텼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남편은 계속 늦게 들어오고 시댁에서는 자꾸 저한테만 트집을 잡고 결혼 2년 반쯤 됐을 때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시모가 갑자기 준혁 씨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준혁아,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미연이랑 계속 사는 게 맞나 싶어.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애도 없고 너희 둘 사이도 좋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을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들 아들이 바람 피우고 있는데도 이혼은 며느리 탓이라는 거였죠. 남편도 어머니 말에 어느 정도 동조했어요. 그래, 우리 성격이 좀 안 맞긴 해. 미연이가 너무 예민하고 엄마랑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바람 피운 건 준혁 씨인데 모든 책임을 저한테 돌리다니. 신우이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언니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빠도 좀 더 맞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위자료도 별로 안 주려고 했어요. 네가 직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많이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한 500만 원 정도?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500만 원이라니. 결혼 2년 반 동안 받은 모든 모욕에 대한 보상이 고작 500만 원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이혼하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모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데? 정식으로 한 번 더 얘기할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일주일 후에 가족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바빴어요. 탐정에게서 받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남편 불륜 증거 사진들, 제가 그동안 모아둔 적금 통장, 시댁에서 저를 무시하며 했던 말들을 정리한 메모까지.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어요. 일주일 후 일요일 오후 시댁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과 USB를 가져갔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드디어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뭐 그런 걸 다 가져왔어? 무슨 회사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이혼이면 간단하게 서류 몇 장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준비했니? 시모가 신기한 듯 물으시면서도 약간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라서 꼼꼼히 준비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혼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도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니까 빨리 정리하자. 모두들 빨리 정리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고 시누이는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별로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아마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 전에 제가 준비한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저는 준비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첫 번째는 남편 불륜 증거 사진들이었어요.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들만 골라뒀거든요. 남편과 김소영이 식당에서 마주 앉아 있는 사진, 손잡고 걸어가는 사진, 아파트 현관에서 포옹하는 사진. 잠깐, 이게 뭐야? 미연아,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누가 이런 사진을 찍었다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조작된 거야, 분명히. 남편이 당황해서 벌떡 일어나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에 차분하던 사람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편이 회사 후배 김소영 씨와 지난 4개월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사진들은 전문 탐정이 찍은 거고 날짜와 시간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의심스러우시면 탐정 사무소 연락처도 드릴 수 있어요.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평소에 조용하신 분이 이렇게 놀라시는 걸 보니 정말 충격적이셨나 봐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준혁아, 이게 정말이야? 아니라고 말해봐.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아버지, 이건 완전히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미연이가 뭔가 잘못 본 거거나 아니면 누가 이상하게 조작한 거예요. 이 사진들도 각도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는 거고 사실은 그냥 업무상 만난 거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아세요?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계속 변명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의심만 했지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2개월 동안 사립탐정을 고용했거든요. 비용만 200만 원 들었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시모가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이것들이 진짜야? 정말 우리 준혁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아니야, 분명히 조작한 거야. 요즘 기술이 좋아서 사진도 막 만들어낼 수 있다잖아. 미연이 네가 우리 아들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거 만든 거 아니야?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정식 보고서예요. 필요하면 탐정분과 직접 통화해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과 김소영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들을 보여준 거죠. 선배님 보고 싶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우리 계속 만나요. 집에서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언제 진짜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남편의 답장들까지 다 있었어요. 나도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어. 조금만 더 기다려.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시댁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는 것 같았어요. 모두들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입술까지 파래지더라고요. 말을 못하고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시누이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평소에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이렇게 놀라는 걸 보니 정말 충격이었나 봐요. 어떠세요? 제가 예민하고 의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제 잘못인가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는데도 아내가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시모가 어쩔 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완전히 위축돼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있거든요. 저는 두 번째 준비물을 꺼냈어요. 제 통장 사본들이었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카드였거든요. 저 사실 돈을 좀 모아뒀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요. 얼마나? 설마 몇백만 원 갖고 자랑하는 건 아니지? 요즘 젊은 것들이 적금 몇백만 원 넣어두고는 부자인 줄 아는데 적금이랑 펀드 합쳐서 총 8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매도한 부동산 수익까지 합치면 1억 정도 될 것 같네요. 뭐? 8천만 원이라고? 1억? 진짜로? 모두가 입을 벌리고 놀랐어요. 시누이는 아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시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셨어요. 그동안 생활비도 제가 절반 이상 냈어요. 남편 월급이 300인데 저는 500 받거든요. 그리고 남편 용돈도 매월 30만 원씩 제가 줬고 명절에 시댁에 드리는 용돈도 다 제 돈이었어요. 전세 보증금도 제가 절반 넘게 보탰고요.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네가 우리보다 돈이 더 많다는 얘기야? 네, 맞아요. 그럼 재산 분할할 때 제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게다가 불륜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으면 총 2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무법인에서 상담받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미연아, 잠깐. 우리 차근차근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그 여자랑은 정말 별거 아니었어.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술 먹고 정신없을 때 그런 거였어. 진짜 사랑은 너뿐이야. 지금 와서 그런 말 하세요? 한순간의 실수가 4개월 동안 계속된다고요? 그리고 메시지 봤죠? 저랑 사는 게 답답하다고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 진심이 아니었다고. 게다가 전 이미 다른 분과 만나고 있어요.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지만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다른 사람이라니? 누구야? 언제부터? 직장 선배 소개로 만난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전혀 신경 안 쓰세요. 오히려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산 제가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처럼 저를 의심하거나 무시하지도 않으시고요. 시모가 급해서 끼어들었어요. 이제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미연아, 잠깐. 우리가 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우리도 나름대로는 너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아껴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다른 남자까지 만나면서? 가족이요? 그동안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셨나요? 혜진이가 하는 일은 다 예쁘게 봐주시면서 저는 뭘 해도 당연하다고 하셨잖아요. 설날에 혼자 모든 일 다 하고 있는데 혜진이는 손 거칠어질까봐 걱정된다고 하시고.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평소랑 다르게 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언니, 그래도 이혼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오빠도 반성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남자랑 만나는 건 좀. 혜진아, 네가 할 말이 아니야. 너도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저는 아직 미혼이라서 집안일 할 이유가 없어요. 언니는 며느리니까 언니가 해야죠. 이런 말 다 했잖아. 나는 시집도 안 갔는데 왜 연습해야 하냐고도 했고.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이혼을 먼저 제안하신 분이 어머님이에요. 애도 없고 성격도 안 맞으니까 헤어지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시모가 할 말을 잃으셨어요. 본인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낸 걸 까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결국 법정에서 이혼이 확정됐어요. 남편이 끝까지 버텼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위자료로 800만 원, 재산 분할로 1,500만 원을 받았어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받은 편이었어요. 남편은 그 돈을 마련하느라 정말 힘들어했어요. 부모님께 빌려달라고 하고 적금도 다 깨고 펀드도 손해보고 팔아야 했더라고요. 이혼이 확정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홀가분해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잔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이혼 후 6개월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고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가끔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시댁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 받던 시간들이 정말 악몽 같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직장 선배 소개로 만난 회사원이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분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전 남편처럼 저를 평가하거나 뭔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혼 후 1년 반 만에 재혼을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한 거였죠. 6개월 넘게 만나보면서 이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재혼 소식을 들은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완전히 초라한 모습으로요.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많이 빠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전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니까요. 재혼식은 정말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새 남편 가족들도 절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고 제가 이혼했다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이런 가족도 있구나 싶었어요. 재혼 후 처음 몇 개월은 적응하는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 받은 상처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새로운 관계에서도 가끔 불안해했거든요. 여보,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이전 결혼에서 워낙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부족하다는 말들을 고아라서 예의가 없다는 말들을요. 심지어는 의심이 많아서 남편을 힘들게 한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혹시 정말 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전혀 그렇지 않은데. 미연아, 너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혼자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잖아.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당신을 제대로 못 본 거지. 그 사람들이 눈이 없었던 거야.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라고. 그런데 가끔 불안해요. 혹시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 해서, 또 제가 뭔가 못해서 실망시키는 건 아닐까 해서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장담해. 우리는 그들과 완전히 다르거든. 나는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상처가 있든 전혀 상관없어.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당신을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지금의 당신이 좋으니까 함께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 내가 당신을 실망시키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당신이 나한테 얼마든지 따져도 돼. 알겠어? 새 남편은 정말 인내심이 많았어요. 제가 가끔 예민하게 반응해도 항상 차분하게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 시댁 식구들도 완전히 달랐어요. 시어머님은 처음 만날 때부터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미연아,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미연이 얘기뿐이야. 미연이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똑똑한지. 듣는 나도 지겨울 정도로 자랑하더라. 하하하, 그래서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 직접 보니까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네.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된 거니까 정말 잘 부탁해. 아, 그리고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 집은 딱딱하거나 까다롭지 않으니까 편하게 생각해. 어머님, 제가 이혼한 몸인데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처음엔 좀 걱정이었어요. 혹시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해서요. 요즘 시대라고 해도 이혼한 여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하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혼한 사람이 오히려 더 신중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해. 젊은 애들처럼 연애만 하다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삶이 뭔지 알고 선택한 거잖아. 그런 사람이 우리 아들을 선택했다는 건 우리 아들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 아니겠어? 하하.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지내. 우리는 며느리 구박하고 시집살이 시키는 그런 옛날 집안이야.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이런 시어머니도 있구나 싶어서 처음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재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전 남편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정말 많이 초라해진 모습으로요. 미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아니, 더 예뻐진 것 같아. 행복해 보여서. 그래, 다행이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다행이다. 왜 또 왔어요? 이제 와서 뭘 하려고 해요? 그냥 네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한 번은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미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김소영이랑은 진짜 끝났어. 그 여자도 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실망하고 떠났거든. 결국 다 내 잘못이었지. 내가 너라는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그런 거 이제 와서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전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가족도 생겼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살든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알아. 다 알아.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도 정말 미안해.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져.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걸 보니까 네가 정말 강한 사람이라는 걸 새삼 느껴. 남편은 더 이상 집요하게 매달리지 않았어요. 아마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김소영과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해요. 남편이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김소영이 먼저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서 좌천당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시모도 한번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늙어 보이시더라고요. 미연아, 나야, 박순자야. 혹시 바쁘니? 아니면 나랑 얘기하기 싫어하니? 나도 이해해.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전화 받아줄 줄도 몰랐어. 네, 무슨 일이세요? 그때 내가 정말 너무 잘못했다. 미연아, 정말 미안해.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네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지, 내가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미안하고 후회스러워. 준혁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오히려 너를 의심하고 정말 바보 같았어.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알아. 다 아는데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미연아, 너 같은 며느리 다시 만나기 힘들 텐데 내가 너무 몰랐구나. 요즘 혼자 살면서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 그때 내가 너한테 한 말들, 너한테 시킨 일들 다 잘못된 거였어. 네가 고아라서 뭐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훌륭했어. 혼자서 그 어려운 걸 다 이겨내고. 정말 대단한 아이였는데 내가 너무 못됐어. 시모도 나름대로 후회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이미 과거를 정리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었거든요. 재혼한 지 1년이 지나자 정말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새 남편과는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갔어요. 시댁 식구들도 정말 가족같이 대해주셨고요. 미연아, 우리 여행 한번 갈까?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좀 쉬자. 제주도는 어때? 아니면 부산? 2박 3일 정도로 다녀오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오랜만에 여행이네요. 사실 예전에는 여행 한번 가자고 하기도 힘들었거든요.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 둘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눈치 보고 살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런 소소한 일상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전 결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거든요. 같이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이런 게 부부 생활인가 싶었어요. 재혼 2년 차에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새 남편이 적극 지지해줬거든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해봐. 돈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좋아하는 일에만 집중해. 사실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당신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회사 다닐 필요 없어. 카페 운영해보고 싶다고 했잖아? 정말요? 카페는 수익성이 좋지 않을 텐데 괜찮을까요? 처음에는 손해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익보다는 당신이 행복한 게 중요해.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면 분명히 잘 될 거야. 당신은 뭘 해도 성공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당신을 믿거든. 정말 이런 지지를 받으며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이전 결혼에서는 뭘 하려고 해도 항상 반대부터 들었는데 말이에요. 카페는 작지만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나름대로 재미있게 운영하고 있어요. 수익은 많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매일 출근하는 게 즐거워요. 가끔 첫 번째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정말 악몽 같았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 자존감을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고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해요. 새 시댁 식구들과도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카페 일도 보람차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이를 가질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화목한 가정을 꾸려보려고요. 아이가 생기면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라게 해주고 싶어요. 지난 주말에 새 시댁 식구들과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정말 화기애애한 시간이었어요. 미연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밝아진 것 같아. 우리 아들도 결혼하고 나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 전에는 좀 무뚝뚝했는데 지금은 맨날 웃고 다니거든. 우리 가족이 돼줘서 정말 고마워. 미연이 같은 며느리 만나서 우리도 복 받은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제대로 된 가족을 만난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첫 번째 결혼에서의 모든 고생들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경험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고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준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너무 참지만 마세요. 자신의 행복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처럼 용기를 내서 새로운 선택을 한다면 분명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저처럼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정말 과거일 뿐이에요. 저는 앞으로만 나아가면서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후회 없이 당당하게 사시길 바래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